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뭐 총선이 끝난 지도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총선 이후에 각 지역구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시라고 믿고, 아울러서 총선 이후에 우리 유권자들의 소위 민심이 어떻다는 것도 대략 파악을 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시작 자체가 국민들의 소위 세금을 어떻게 제대로 통제를 하느냐 하는 데서부터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치권이나 정부에게 우리를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는데, 과연 당신네들이 우리를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는 선거가 적당히 구호만 외치고 하면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의 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정부나 정치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관심을 갖느냐는 데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정치를 심판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양극화가 극도로 벌어지고 있고, 출산율은 최하로 떨어져 가지고서 인구는 감소 추세에 빠져 있고, 뭐 흑수저, 금수저 이런 논란이 지속이 돼요.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만 했지, 정치권이나 정부가 지금까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앞으로 이번에 총선에 소위 제1당이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집권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20일쯤 지날 것 같으면은 이제 진짜 정치인으로서 출발들을 하시는데, 정치인이 과연 가져야 할 목표가 뭐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치적인 행로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셨던 그 유권자에 대한 열의를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유권자를 상대로 보여주시면은 내년 대선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80년 초서부터 의원 생활에 경험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선 의원 시절에 자기를 잘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한 2년 초선 의원 시절에 자기를 구축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정치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초선 의원 때부터 절대 듣지 마세요. 물론 의원 생활 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참 외로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외롭고 괴로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정치인이 돼야지 정치인으로서의 미래가 저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자기가 점검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껏 발언을 하십시오. 당내에서나 국회에서나 그렇게 발언을 하셔야지, 저 국회의원은 뭐를 지향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흔히들 보면은 초선 의원 시절에 다선 의원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다음에 내가 공천을 받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얘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공천이 되거나 이런 정당의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서 의정 생활을 하실 것 같으면
일반 유권자들이 그거를 확인해주고 그거를 확인하면 정당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의원으로서 선출되게 마련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 공천 과정에서도 그러한 룰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선의원을 시작을 하는데 뭐 별로 국회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솔직하게 말하고 항상 국민들의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갖다가 면밀하게 관찰을 하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정치 일정에 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렸고는 사실 제가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제 몸에 수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먼 데를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모처럼 이번 광주에서 연찬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의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국회 입성을 축하드리고 오늘 연찬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알찬 준비 기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첫째 책무는 성실성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가의 일을 보는 헌법기관입니다. 한 분 한 분은 헌법기관입니다. 비록 이번에 급하게 연락을 드리고 우리 원내부대표단이 늦게 원내대표 선거가 늦게 진행됐기 때문에 촉박한 시일이긴 하나 첫 워크숍부터 지각을 하거나 또 아직까지 이 시점에 도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국회의원 준비의 첫 발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으로 국회를 시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끊임없이 지각하고 결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반드시 경고드려야 되겠다. 앞으로 당 활동에 의원총회나 이런 동에 결석을 하거나 불성실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상임위 배치 때부터 불이익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랬습니다. 내 개인의 지역구 일정과 내 개인 일정과 당의 일정 사이에 많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당 후사하는 자세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이 될 수 없고 집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군기 잡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공적 가치를 우선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갈등은 앞으로 4년간 계속됩니다. 저 당 행사에 가야 되나 지역구 행사를 가야 되나. 물론 어떤 경우는 지역구 행사를 먼저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역구 주민을 모시는 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그러나 그것보다 그 의원총회나 그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다루는 사안이 정말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있을 때는 무조건 국회의를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냥 지역위원장으로 사셔야죠. 이런 점에서 저는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선 의원 워크숍부터 시작한 것은 이번 20대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 변화를 선도해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제 원내대표 선거 기간에도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재선 이상 3선 의원들이 변화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역시 새로운 인물이 와서 새로운 문화가 꿈틀거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희망이 넘쳐야 국민들이 다시 한번 20대 국회를 눈여겨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당 대표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초선 의원 시절 특히 한 2년간은 특정 세력에 줄 서지 마라. 그런다고 여러분 도움받는 거 없습니다.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어쨌든 어떤 후보를 선택해서 돕고 그건 또 미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을 돕고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돕는 일,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돕는 일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 부합되는 일이겠습니다만 지금은 초선 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너무 이 세력 저 세력 기울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기 색깔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무엇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들어온 것인지 분명하면 국민들이 금방 눈 돌립니다. 다행히 이번 초선들은 제가 보니까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아주 분명한 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그분 한 분 한 분을 조금만 도와드리면 스타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조홍천 의원부터 스타가 되셔서 죄송합니다만 취지가 그게 아니라는 것은 다 국민들이 알 테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전문성과 능력 또 열정과 의지, 이것은 여러분이 추진하는 정책 속에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과 정책에 집중하셔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낼 1호 법안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은 20대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한 명 한 명이 미랄이 되어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한 과제들을 제가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걸 하나하나 잘 수행하셔서 국회의원으로서 성공하고 우리 당이 집권하는 데도 기여하는 그러한 단단히 뭉친 집단으로 함께 활동해 나가자. 그래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마치 이번 총선이 끝났을 때 이상의 큰 기쁨과 희망이 싹 트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자,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찬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쏟아질 텐데, 특히 상임위 활동을 소개할 때 우리 전문위원들이 주로 지금의 현안과 상임위 소개를 간략하게 할 겁니다. 그 상임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질문을 하셔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은 상임위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테마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들은 얘기랑 또 막상 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으면 판단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직 상임위 공모를 받지 않은 이유는 이런 준비 과정들을 도와드린 이후에 1순위, 2순위를 받으려고 그렇게 일부러 늦춰놨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어느 상임위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전문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원식 의원님께서 저의 경쟁자였지만 같은 집안 어른이신데,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 정책 활동, 국회의원의 정책 활동 또 당의 노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텐데, 저는 그 을지로 활동이 굉장히 우리 당의 중요한 활동 하나였고 큰 성과를 낸 그런 활동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범 사례로 발표를 오늘 하시도록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정활동에서 귀담아 들을 어떤 생생한 이야기들은 또 우원식 의원님께 질의응답을 통해서 잘 흡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오늘 연찬회가 여러분들 의정활동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12, 13 광주 방문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호남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은 자들이 호남을 방문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가서 호남 민심을 경청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를 약속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두 그날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당의 연찬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원내대표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1기 원내대표단 인선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전체적인 평은 젊다, 지역 안배,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 그래서 언론에서는 혹평은 아직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런 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님을 잘 모시고 함께할 부대표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앞으로 잠깐 나와서, 아직 초선들이라 잘 모르시잖아요. 먼저 원내 대변인의 기동민 서울 성북을 이미 나와 계시네요. 그다음에 이재정 우리 여성 대변인이시고요, 비례대표이십니다. 그다음에 서울의 강병원 은평을 부대표님이시고요. 안 보이시는데 이훈 우리 기획 부대표님 아직
회의 중이시군요. 예, 예. 예. 법률 부대표의 백혜련 여검사님 출신 우리 송기현 남검사 법률 부대표님이시고요. 원주 을이십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 김병욱 분당을 부대표님, 박정 경기도 파주을 부대표님, 인천의 유동수 계양갑 부대표님이시고요. 전북의 안호영 부대표님이십니다. 무주 진안 장수 완주 출신이시고요. 부산의 최인호 부대표님 사하갑이십니다. 제주의 오영훈 부대표님 제주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문미옥 부대표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14명의 부대표단이 우상호 대표님을 모시고 20대 첫 국회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선 승리를 위한 마련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짧게 인사만 해도 될까요? 안 되나요? 그러면 일동 차렷 경례. 여러분이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명시공히 국민의 대표자요, 동시에 헌법기관입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여러분이 실감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지고 사회적 대우도 달라지고 하는 일도 달라지고 관심도 높아지고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갈등과 회의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모순 이런 속에서 때로는 갈팡질팡도 해야 하고 때로는 이를 악무는 그런 때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많이 달라지고 또 생활이 달라지는 동시에 여러분은 제일 우선 국회의원이 되면 잃는 것이 많습니다. 얻는 것과 동시에 잃는 것이 꽤 많아집니다. 우선 제일 많이 잃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일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을 잃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도 소홀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전에 같지가 않습니다. 가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두 번째 중요성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싸움을 또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아까 대표나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선순위를 두고 대단히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의원들을 보면 대개 어떤 분들은 유형별로 나누면은 의정형이 있고 또는 지역관리형도 있습니다. 의정보다는 지역관리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지역에서는 인식을 많이 얻고 표 다지고 오는 데는 제법 괜찮은데 또 반대로 의정생활에는 아무래도 좀 소홀해가지고 또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또 이렇게 무슨 비판도 받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은 그 양쪽을 다 겸해하는 겁니다. 그런 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초두에 이렇게 장황한 소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대도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꿈도 있겠지만은 그 기대와 꿈이 꼭 편한 것만은 아니고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를 좀 거시적으로 다루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헌법기관으로서 앞으로 할 일도 많고 할 의욕도 많겠지만은
한국 정치는 지금 이제 겨우 정치라고 할 만한 것이 걸음마 정도로 뛰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어제 정치가 있었느냐, 그냥 통치로 일관해 오다가 우리 6월 항쟁 이후 한국이 그래도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조금씩 도입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정치 비슷한 것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국회라는 것이 통법부고 거수기고 뭐도 그런 정도였고, 야당은 민주화 투쟁을 하는 투쟁 장소였지, 정치를 통해서 민생을 도모하고 국민 정책을 통해서 삶을 바꿔나가는 이런 일은 별로 많지 않았겠습니다. 그저 싸우는 장소였습니다, 야당은. 그러다 것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정치라는 것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고, 국회도 조금씩 자기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국회의 자율성이 종전에 비해서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것은, 국회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은 정치가 아직도 멀었다는 뜻이고, 정치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은 정치인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선 한국 정치라는 것은 남북분단 때문에 정치인들이 아까 소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소신과 철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걸핏하면 무슨 종북 세력, 무슨 좌빨, 이런 사례로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신에서 따른 정책이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이게 한국 정치의 제일 첫 아마 구조적인 한계일 겁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국의 경제 권력은 거의 재벌로 넘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정치를 통해서 이것을 바꿔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지금 재벌 쪽으로 경제 권력은 넘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정치가 부닥치면서 답답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보다 더 큰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조금 완화가 되었다고 그럽니다만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역감정 문제, 이건 한국의 정말 고질이죠. 이 지역감정 문제가 무슨 결과를 정치에 초래하느냐 하면은 정치에서 책임 정치라는 것을 배제시킵니다. 그 지역에 그 어떤 특정 정당의 후보만 공천시키면은 무조건 당선됩니다. 그 국회의원이 국회 활동을 제대로 했든 못했든 개인적인 품명이나 품성이나 활동이 국회의원으로서 옳든 그르든 그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특정 정당을 심어놓으면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역감정이 가져주는 정치적 폐해입니다. 사회적 폐해는 놔두고 이 시대 정치적 폐해입니다. 책임 정치를 인식시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의 상권 분립의 미비, 특히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이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한국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국회라는 것은 거의 형식적인 치장품에 불과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입니다. 미국의 의회라는 것은 권력이 막강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권이 있고 통상협정권이 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부 인사를 제한하고 규정하고 그리고 입법권도 배타적입니다. 거의 배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만큼 큰 권력이 있고 미국 국회는 권력이 있고 그 권력에 따른 책임이 있고 그러한 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서로 토의해야 하고 서로 타협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단히 매우 중요한 그리고 큰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실제 국회의원의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이 정부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 일찍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한테 미안한데 앞으로 여러분이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국회의원의 힘이란 게 뭐냐? 국회의 힘이란 게 뭐냐? 이런 점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정치적인 꼼수라고 그럴까? 음흉한 수법이 그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국회를 규정하는. 뭐냐면은 국회가 항상 국민의 무슨 지탄의 대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도움의 복입니다. 걸프자면 국회에 타설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이 나서 야당 책임론, 국회 책임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한국 정치의 잘못이 국회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정말 국회가 일을 잘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큰 일은 없습니다.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 많이 있겠지만은 행정부와 비교하고 대통령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잘못이. 그런데 모든 정치적 잘못을 대개 역대 정권이 특히 군사정권 이후로 그 책임을 국회에다가 떼넘기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걸핏하면 국회 책임, 국회가 몰아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정부패의 규모와 정도를 따진다 그러면은 역대 정부의 부정부패의 규모와 범위가 국회의 부정부패의 범위와 같겠습니까?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참 천지간의 차이만큼이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패 얘기가 나오면 걸핏하면 국회 얘기가 나오고 국회의 부정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 권력, 행정부의 잘못을, 정치의 잘못을, 총체적으로 정치의 잘못을 정부 가지고 대통령이 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로 전이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이용해오는 겁니다. 국회의 정치적인, 말하자면은 권력층, 그 옛날 권력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회는 정치적인 항상 놀이객감이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써먹는 샌드백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국회를 규정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국 국회가 실은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고 내맡고 있지만은 실은 상권 분립도 안 되어 있고 별 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무슨 통법분이 뭐 하는 소리 이런 불명예를 안고 지내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와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이제 바뀌고 있고 아까 말한 지역감정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영남 좀 지역 얘기를 해서 이상하지만 우리 당이 영남에서 구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우리 과거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경천동지할 만한 변화입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긍정적인 것이 또 물론합니다. 이게 대단한 변화고 이것이 그 지역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지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비판 때문에 다른 현상인지 그건 좀 더 두고 볼 일이겠지만은 어쨌든 호남에서도 두석의 이런 여당 의석이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큰 변화인 것 같아서 우리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당에 들어온 신 의원들이 새로운 의원들이 대단한 아주 좋은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영입했다 또는 이렇게 당선됐다라고 해서 관심들을 밖에서도 갖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대단히 이렇게 희망적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으로 좁혀서 말한다면 요 근래 몇십 년 동안 처음으로 전국당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국당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국당이 됐습니다. 전국당이 돼서 대단히 좋긴 한데 본거지는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좋다고 할지 나쁘다고 할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그런 그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들이 몰고 왔다. 이 점 또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번 선거의 변화 못지않게 앞으로의 의정활동 또는 정치에서의 변화도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기 부탁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에 대한 그 초선 의원들에 대한 그 부탁 말씀은 아까 당 대표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말입니다. 뭐별 차이도 없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은 아까 당선 2년 전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대충 한 2년 전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정 파악을 하셔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이건 아까 그 앞에서 말한 두 분과 똑같은 생각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을 돈으로 표기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국가의 정책을 돈으로 표시하는 것이 예산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예산을 볼 줄 아는 의원과 볼 줄 모르는 의원과는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예산을 국회의원이 볼 수 없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국정 감시 그리고 견제에 있어서는 칼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모르고서는 국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몇 가지 정책이나 무슨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깊이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예산을 봐야 합니다. 그 예산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변칙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예산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산 공부는 반드시 해주길 바랍니다. 예산을 하라니까 무슨 예산 뭐 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 예산, 정부에서 편성하는 예산 이런 것들을 전문위원들이나 여기 예산처 우리 국회에도 예산 기획처입니까? 있죠? 그런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 통해서 예산 공부를 2년 동안 줄창하십시오. 여기도 사법시험 하신 분들 많을 텐데 고시 공부하듯이 예산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전문가가 반드시 되어줘야 합니다. 예산 전문가가 돼야 국정이 보입니다. 예산을 모르면 국정이 안 보입니다. 물론 그와 아울러서 국정 파악을 해야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상임위를 선택할 텐데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곳이고 무엇을 어떻게 감추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 척하면서 딴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보려고 그러면은 국정 파악과 예산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 된 여러분들은 종전에는 싸움에 중심이 있었지만 싸움이 이제 주로 여러분도 앞으로 뭐 안 싸운다는 것은 아닌데 주로 이제 여야의 싸움이라든가 그런 정치적 싸움이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는 예산을 통해서 싸움을 이렇게 해나가는 싸움의 질적 변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새로이 오신 분들로서 의지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과정도 많이 좋고 평가도 좋고 성과도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문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이제 지역 관리와도 관계되는 일이고 국회의원의 기본 자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러분이 선거운동 동안에 갈등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갈등을 굉장히 느끼셨을 텐데 선거운동 하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격려도 많이 듣지만 정말 못 볼 걸 많이 당합니다. 또 회의도 듭니다. 내가 이 꼴 당하면서 내 국회의원을 해야 하는가? 국회의원 뭐 별거라고 내가 이 짓을 해야 하는가? 나 개인으로 살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행복하고 가정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게 뭔 꼴인가? 이런 경험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회의가 들죠. 회의가 들면은 행동에 제약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고 이 점에서 이런 점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이 공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공복이죠. 공복이라고 해서 복이라는 것은 노예 복자인데 공공의 노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인은 항상 좋은 주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주인 중에는 못된 주인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을 추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주인은 주인인 겁니다. 국민은 국민인 겁니다. 나빠도 좋아도 나빠도 국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라. 인정하고 들어가서 그분들을 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틀려도 나빠도 그 사람은 하라는 대로 하는 뜻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뜻이 아니란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공복이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을 하고 그 개인 인간적으로 그러려고 늘 하지 마시고 주인이라고 섬겨라. 이것을 기본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지역구 관리에 있어서는 이 마음의 준비로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훌륭한 정치인 되려고 그러면은 이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들지 모르지만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서 여기 다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고 특히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이런 분들이 보면 되게 사람을 좋아하기보다는 사람과는 조금 단절적인 이 퍼스널리티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 접촉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과 늘 어울려야만 듣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야만 적극성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항상 피동적으로 되기가 쉽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되어서 적극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노력으로 꼭 되는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좀 수줍음이 많고 뭐 흔히 하는 말 뭐 샤이하다 뭐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되게 그런 건데 정치인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 줄 아는 지혜와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기울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언론계 분들 많이 나와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부딪히는 게 이제 언론과의 문제입니다. 뭐 어떤 당에서 뭐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언론은 매체라고 그러죠. 매체라는 것은 여러분과 국민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것,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행동이나 활동이나 여러분들의 생각 같은 것을 늘 이렇게 전달해야 하고 또 피드백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항상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언론을 추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이 중요하고 또 언론이 효용적이기도 하고 매우 이렇게 우리 정치인의 생활에서 필수불가하게 하지만은 언론을 추수하고 거기를 이렇게 자기를 던져놓고 버리고 언론대로 따라가려고 한다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언론은 굉장히 존중하고 언론과 함께 일하되 언론에 매이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본질을 잃게 됩니다. 본질을 잃게 되니까 자기 일을 똑바로 하면서 자기 세계를 엄격히 끌고 나가면서 언론을 존중하고 언론과 함께 이렇게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활동을 해서 점점 알게 될 텐데 그런 문제를 이 정치와 정치인을 두고 정치를 무슨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도 하고 또 정치인은 선비정신과 상인정신이 함께 가지 한다 하는 말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말은 얼핏 듣기에는 뭐 당연한 말 같이도 들리고 또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활동하시다 보면은 아마 활동 속에서 느끼게 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원칙과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선비정신이 항상 앞장서게 됩니다. 또 선비정신이 또 있어야만 합니다.
그 정신을 추구해 나가고 추진하는 의지가 있고 그 고집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거는 생사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이건 선비 정신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굳이 정치를 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기 위한 정치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거기를 못 넘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게 되면은 현실이라는 것이 또 날아갑니다. 잘못하면 놓칩니다. 정치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서로 간에 당사자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국회 활동하시다 보면은 입법 활동을 하게 되는데 조그마한 법이라도 하나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려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이 찬반 논란에 휩싸일 때가 있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인데도 그것은 무슨 말인 거니? 그 법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이 사회는 이해관계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어떤 한쪽으로 법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한다거나 발전시키려고 한다거나 하면은 많은 찬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디를 선택하느냐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자기 생각대로 한쪽을 눌러버리고 한쪽을 끌고 나간다. 이건 어렵습니다. 정치는 타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혁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치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원칙과 현실을 어떻게 타협시키면서 최선 또는 차악의 방법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닥치게 되는 근본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선비정신이라는 가치추구의 입장, 철학과 상인정신이라는 이해관계 또는 거래의 현실성 이것을 항상 조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탄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치는 혁명적일 수는 없고 단계적이라든가 점진적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매우 싫지만은 매우 그런 것이 싫다는 느낌을 가질 분도 계시겠지만은 정치라는 것이 그것이 한계일 수도 있고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철학과 원칙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세상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치인 또는 큰 정치인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어떤 지성인으로서도 그런 많은 준비를 해왔고 또 기능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치인은 흔히들 하는 말로 더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앞으로 정치인은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공부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공부 엄청나게 해야 하고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실 때 그쪽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다는 대목 또는 관심 있는 대목을 정치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는 남북 문제에서부터 조금 더 대중적으로는 무슨 요즘 하는 무슨 팝송이나 얘들 아이돌 문제에 이르기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쪽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전문성을 안 주겠지만 여러분들 꼭 갖도록 하십시오. 보니까 되게 그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정치가 이제 어떻든 변화의 대목에 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동안은
이 굳어있던 것들이 이제 조금 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올해 경험을 통해서 느낍니다. 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이고 전에는 상상도 잘 안 됐던 일들인데 요즘에서 좀 깨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국회가 국회로서는 특히 우리 당의 경우 매우 그 의미 있는 변화가 보인다. 이 선거 결과도 그렇고 각 구성원 개체들도 그렇고 변화가 보인다. 그리고 그런 만큼 앞으로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 문제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더 노력해 주시고 많이 이제 준비하셔서 부지런하셔야 할 겁니다. 매우 부지런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이 따를 겁니다. 많은 걸 버려야 할 겁니다. 그걸 버리시면서 한국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정치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개인들이 큰 정치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한국 지금 처해 있는 이 정말 우울한의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 전체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본격적인 얘기는 내가 별 할 실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고 경험 담아서 경험 상담 삼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할 얘기는 좀 더 있지만 더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